어서 오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사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남자, 바로 제 전 남편 김태민이었다. 3년 만에 재회하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 이름은 정수진, 올해 53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25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성격 차이와 가치관 충돌로 남편 김태민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함께 살기엔 너무 달랐던 거죠.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딸아이 문제였어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예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헤어지는 거예요? 예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가슴 아팠죠. 예진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곳에서 살면 돼. 엄마는 어디든 괜찮아. 결국 예진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태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으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죠. 이혼 당시 저는 체면 때문에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받았어요. 주변에서 더 요구하라고 했지만 2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너 너무 착하게 굴지 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해. 친구들이 조언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 사람한테 의존해서 살아온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었죠. 월급은 세전 180만 원, 주 6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계산기 사용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아줌마, 빨리 좀 해봐요. 바쁜 손님들이 짜증을 낼 때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괜찮아, 정수진. 천천히 배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상품 위치도 다 외웠죠. 언니,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처음인 것 같지 않아요. 동료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180만 원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번 돈으로 사는 거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언젠가는 딸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예진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죠. 엄마 힘들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 죄송해요. 제가 아빠랑 살기로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편한 게 최고야. 하지만 속으론 외로웠어요. 25년 만에 처음 혼자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2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마트 일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팀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죠. 수진 씨 정말 성실하세요. 이런 직원이 있어서 우리 마트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더군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4월의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던 날이었죠. 마트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어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하늘이 빙글빙글 돌던 모습과 사람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꿈을 꿨어요. 예진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왔죠.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넘어져서 우는 예진이를 안아주던 기억이었어요. 엄마가 호호해줄게. 아파요,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옆에서 지키고 계셨죠. 아,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머리가 띵했고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팠죠.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 디스크와 오른쪽 다리 골절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2개월 입원 후 최소 3개월은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개월 입원에 3개월 재활이라니. 그럼 최소 5개월은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산재보험은요? 출근길이었다면 가능하지만 신청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월세는 어떻게 내지? 마트에서는 뭐라고 할까? 다음 날 마트 팀장님이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수진 씨 많이 아프시죠? 정말 안 됐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무슨 말씀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치료 잘 받으시고 나으면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5개월씩이나 쉬면 제 자리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산재 신청 결과는 거부였어요. 출근길이긴 했지만 회사 소유 부지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였죠. 보험도 일부만 적용되어서 병원비만 800만 원이 나왔어요. 800만 원이요? 네, 수술비랑 입원비 포함해서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 빼고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 적금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입원 중에도 월세와 각종 공과금은 계속 나가고 적금으로 모아둔 돈은 한 달 만에 바닥났어요. 결국 카드를 돌려가며 생활비를 충당했죠. 안녕하세요.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하시겠어요? 네. 50만 원만요.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엔 100만 원, 2달 후엔 2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퇴원할 때쯤엔 카드 연체액이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이자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휠체어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온 날 우편함에는 연체 독촉장이 가득했어요. 전기요금 체납 통지서, 가스 공급 중단 경고문까지.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정수진 씨, 카드 대금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다음 주에. 이미 3개월째 연체신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매일 오는 독촉 전화가 악몽이었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면서도 마음은 조급했어요. 빨리 나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환자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충분히 쉬어야 빨리 나아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지만 제겐 쉴 시간이 없었어요. 취업을 알아보려 해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53세의 나이에 다리까지 불편한 상태라니. 어느 회사에서 저를 받아주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분들을 선호해서. 몸이 불편하시면 저희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어요. 그때 친구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경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이 없어서 걱정됐어. 미경아, 나 진짜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교통사고, 병원비, 연체된 카드 대금, 취업 실패까지. 세상에. 그럼 당장 돈이 필요하겠네. 수진아, 내가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 정말? 어떤 일인데? 내 몸 상태로도 할 수 있어? 미경이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좀 그래. 응, 알겠어. 다음 날 미경이를 만나러 나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불편하게 걸어야 했지만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카페에서 미경이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맞는 원피스,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미경아, 너 대박 났나? 완전 달라졌네. 그냥 좀 꾸미게 됐어. 미경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나도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미경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했어요. 수진아, 내가 하는 일 얘기할게. 놀라지 말고 들어. 응, 뭔데? 나 노래방에서 일해. 도우미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노래방 도우미? 응. 처음엔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수진아, 나이 들어서 취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픈데 다른 방법이 있어? 미경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언니, 내가 3개월 해봤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은 벌어. 요즘 50대 찾는 손님들 많아. 젊은 애들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다고 해. 그래도 그런 일을 그냥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면 돼. 다른 건 본인 선택이야. 체면 차리다가 굶어 죽을 거야? 미경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위험하지 않아? 혹시 이상한 일 시키는 건 아니고.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대부분 외로운 아저씨들이야. 얘기나 들어주고 술이나 따라주면 돼. 정말? 응. 물론 싫은 손님도 있지. 그런 땐 거절하면 돼. 강요하는 사람 없어. 미경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수진아,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현실을 봐. 우리 나이에 어디서 취업해? 더구나 몸까지 불편하면. 그래도, 그래도 뭐? 자존심? 자존심으로 월세 내고 밥 먹어? 미경이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야. 몸 나으면 다른 일 찾으면 되잖아.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정수진, 너 정말 그런 일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카드 회사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왔고 집주인은 월세를 언제 줄 거냐고 재촉했어요. 정수진 씨, 이번 달까지는 기다릴게요. 다음 달엔 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월세 낼 돈이 어디 있나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25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았더니 이제 와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예진아.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예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딸한테 이런 모습 보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괜찮아. 너나 공부 열심히 해. 네, 알겠어요.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절망스러웠어요.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시적으로만
몸 나으면 그만둘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변명하며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그 일 해볼게. 정말? 언니 후회 안 할 거지? 지금 상황에 선택권이 어디 있어? 알겠어. 내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다음 날 미경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죠. 일단 강남에 있는 노래방이야. 골든타임이라고. 사장님이 괜찮은 분이야.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도우미들 보호해주는 편이야. 이상한 손님들은 출입 금지시키고. 그럼 정말 안전해? 100% 안전하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미경이는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일단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야. 주말에 더 바쁘고. 그렇게 늦게까지? 응. 대신 낮에는 자유야. 그리고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야.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손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팁도 많이 줘. 미경이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정말 다른 세계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술 따라주고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래. 물론 손님들이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싫으면 거절해도 돼. 다른 거라면? 미경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뭐, 약간의 스킨십? 어깨 주무르기, 손잡기 정도? 그것도 본인이 괜찮을 때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알겠어.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 다음 주부터? 일단 사장님께 소개해드릴게. 일주일 후 미경이가 알려준 강남 뒷골목의 골든타임 노래방에 첫 출근을 했어요. 10년 된 검은색 원피스를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 입고 평소 안 하던 진한 화장을 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거든요. 강남 뒷골목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사람들도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죠. 골든타임 노래방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지하 1층이 노래방이었죠. 혹시 미경 씨가 소개해준 분이세요? 입구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네, 정수진입니다. 아,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사장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오히려 인자해 보였죠. 반갑습니다. 미경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53세시라고? 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인 규칙부터 설명드릴게요. 술 따라드리고 노래 불러드리고 대화 상대해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 외의 것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억지로 시키는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명이 필요해요. 정수지는 좀 어떤 게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아는 어때요? 지나가는 인연이라는 뜻으로. 좋네요. 그렇게 저는 진아가 되었어요. 오늘은 미경 씨랑 같이 들어가서 구경부터 해보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미경이가 저를 데리고 노래방 내부를 구경시켜줬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응, 그런 것 같아. 처음엔 다 무서워해.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 그날은 미경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손님들이 어떻게 노는지, 도우미들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관찰했죠.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회사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생각보다 정중했어요. 진아 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해보자. 그렇게 믿었어요. 어차피 아는 사람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첫 출근이었어요. 오후 6시에 나가서 준비하고 7시부터 손님 맞이를 시작했죠.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술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첫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첫날이라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손님이 다정하게 말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노래 한 곡 불러주실래요? 어떤 노래요? 편한 거 아무거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했나 봐를 불렀어요.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틀렸지만 손님은 박수를 쳐주셨죠. 목소리 좋으시네요. 다음엔 더 잘 부르실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른 도우미들처럼 자연스럽게 애교를 부릴 수도 없었거든요. 언니, 너무 경직되어 있어. 좀 더 편하게 해. 미경이가 조언해줬어요. 어떻게 편하게 해? 이런 일 처음인데. 그냥 손님들을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해. 마트에서 만나던 손님들처럼. 그래도 여기는 다르잖아. 겉모습만 다르지 사람은 다 똑같아. 미경이의 말에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꿔봤어요. 손님들을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 중년 남성들로 생각하니까 조금 나아졌죠.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알겠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도 파악했어요. 진아 씨, 이제 좀 나아졌네요. 단골로 보이는 한 손님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아직 부족하지만요. 아니에요. 젊은 애들보다 훨씬 편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 일에 조금은 적성이 있나 보다 싶었죠. 2주차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노래도 제법 잘 부르게 되었거든요. 진아 씨, 목소리 정말 좋아요. 전에 가수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노래 좋아해서. 요즘 같은 젊은 애들은 옛날 노래 모르는데 진아 씨는 다 아시네요. 제가 50대이니까 손님들과 음악 취향이 비슷했어요. 70년대, 80년대 노래들을 함께 부르면서 추억 얘기도 나누고요. 하지만 3주차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제게 추행을 시도한 거예요. 이모 서비스 좀 해줘. 손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상한 곳에 가져다 대려고 했어요. 손님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돈 줄 테니까. 정말 안 돼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인가 싶어 눈물이 났죠. 야, 왜 그래? 다른 애들은 다 해주던데.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러 왔어? 다행히 미경이가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손님, 진아는 신참이라 아직 그런 거 어려워해요. 이해해주세요. 재미없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어요. 언니, 괜찮아? 응. 근데 다들 그런 걸 요구해? 아니야. 대부분은 진짜 술 따라주고 노래만 불러달라고 해. 가끔 이상한 손님이 있을 뿐이야.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하지? 그럴 땐 거절하면 돼. 사장님도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경이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한 달이 지나고 통장에 350만 원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마트에서 2달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번 거니까요. 이 정도면 할 만하네. 연체된 카드 대금 일부를 갚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독촉 전화가 줄어들었죠. 2개월 차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주로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었어요. 진아 씨는 참 편해.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해. 김 과장이라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회사 일 가정 문제.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은 지겨워해. 근데 진아 씨는 잘 들어줘.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박 부장이라는 분도 동조했어요. 그들의 말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것도 일종의 상담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그 마음 알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이해를 잘해주시는 거네. 손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특히 예진이가 전화할 때였죠.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에. 엄마가 요즘 좀 바빠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3개월째에는 월 500만 원을 벌었어요. 팁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죠. 연체된 카드 대금을 모두 정리하고 밀린 월세도 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벌써 이렇게 적응했네. 미경이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몸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응, 그럴게. 그렇게 다짐하며 4개월째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노래방 생활이 일상이 되었죠.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패턴에 익숙해졌고, 낮에는 휴식을 취하며 미용 관리에 신경 썼어요.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죠. 피부과에서 관리도 받고 네일샵에서 손톱도 예쁘게 꾸몄어요. 머리도 파마를 했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꿨어요. 언니 완전 달라졌네. 진짜 예뻐졌어. 미경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점점 사라지고 진아만 남아가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진아 씨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네요. 훨씬 예뻐졌어요. 감사해요.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 진짜 프로 같아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나 보다 싶었죠. 가끔은 예전 마트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하고 손님들한테 눈치 보고 180만 원 받고 기뻐하던 때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이제는 하룻밤에 그 돈의 절반을 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정말 몸이 나으면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일이 4월의 어느 금요일 밤 9시였어요. 평소처럼 노래방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셨어요. 진아 씨 6번 룸에 중견기업 부장님들 오셨어요. 승진 축하 모임이래요. 분위기 좋게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VIP 손님들이라는 얘기였어요. 팁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별 생각 없이 6번 룸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사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남자, 바로 제 전 남편 김태민이었거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했어요.
태민은 술에 취해 있었고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오늘 우리 김 부장 승진 축하하는 자리야. 동료 중 한 명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들 모두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태민의 회사 동료들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제가 태민의 승진을 축하해주는 자리에 노래방 도우미로 앉아있다니. 축하드려요, 건배.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죠. 진아 씨 맞죠?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태민은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서 해벌쭉 웃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태민이 갑자기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착각이겠지.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태민의 어깨를 두들겼어요. 부장님, 뭘 그렇게 빤히 봐요? 미안해요. 우리 부장님이 술이 좀 들어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태민의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술에 취했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급히 자리를 뜨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진정해, 정수진. 알아볼 리 없어. 3년 전과 완전히 다르잖아.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쳐 한 후 다시 룸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태민의 눈과 마주쳤어요. 이번엔 완전히 정신이 든 상태였죠. 술 기운이 확 가신 것 같았어요. 태민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수진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동료들도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부정해 보려 했지만 태민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수진 맞지? 내가 어떻게 널 못 알아봐. 태민이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부장님, 이분을 아세요? 동료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순간 룸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와 태민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다들 먼저 나가서 기다려. 태민이 손으로 제지하며 말했어요.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잠깐만 기다려줘. 동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색하게 룸을 나갔죠. 서로 눈짓하며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룸에는 태민과 저만 남았어요. 3년 만에 재회였지만 최악의 상황이었죠. 방문이 닫히자 태민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안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트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태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냥 일하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일이라고? 이런 곳에서? 응. 수진아. 태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민이 다가오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 수진아, 설명해줘. 왜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 나고. 돈이 필요해서. 그럼 나한테 연락을 하든지. 왜 이런 일을? 당신한테? 이혼한 사이에 뭘 봐라. 그래도 이런 건 아니잖아.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굶어 죽어? 다리 절뚝거리는 50대를 어디서 써줘?
딸은 알고 있어?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절대 모르게 할 거야. 수진아, 당신이 뭘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승진해서 잘 사는데.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거든요. 이런 일 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왜 이렇게까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해주고 딸도 뺏어가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사실 재산 분할은 제가 체면 때문에 포기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수진아, 진정해. 재산 분할은 내가 뭐? 내가 포기했다고. 그럼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해주지도 않고. 태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때 룸문이 살짝 열리고 동료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회식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미안하다. 네. 벌써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동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나간 후 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이 일 그만둬. 왜? 이런 일 하면서 살 순 없잖아.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으니까요. 나 이제 가야 해. 다른 손님도 있어. 수진아, 잠깐만. 태민아,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줘. 그렇게 말하고 룸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른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전 부인이 여기서 일한다고. 어색하겠다. 우리가 본 건 비밀로 해야겠네. 안녕히 가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그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죠. 다른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계속 태민 생각이 났어요. 그의 충격받은 표정,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새벽 2시에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움, 분노,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화장을 지우고 나니 3년 전의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주름지고 지친 얼굴이었죠. 내가 뭘 하고 있었지? 3일 동안 노래방에 나가지 않았어요. 원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어요. 과거 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비록 돈은 적었지만 떳떳했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나흘째 되는 날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뭐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없어. 제발. 한 번만.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동료들한테 말했어? 아니야. 아무한테도 안 했어. 정말? 응. 약속해. 결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3일 동안 하나도 못 잤어. 그게 내 탓이야?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됐어. 당신 도움 필요 없어. 그래도 이런 일은 계속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 어떡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당분간은 살 수 있어. 사실 그동안 번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당분간 생활할 수는 있었어요. 다시 취업해봐. 내가 추천서라도 써줄게. 53세의 다리 불편한 여자를 누가 써줘? 방법이 있을 거야. 태민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냥 내버려둬. 내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다시 시작하자.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돈이 적어도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노래방을 그만두었어요. 사장님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죠. 진아 씨 같은 분이 그만두니까 아깝네요. 혹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노래방을 나설 때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1개월, 2개월이 지나면서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죠. 다시 그 일을 해야 하나? 유혹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도 계속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했고요. 언니, 왜 그만뒀어? 다시 와. 사장님도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미경아.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럼 뭘 할 건데? 나이에 취업도 안 되는데. 미경이의 말이 현실적이긴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한 상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씨,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네. 갑자기 왜요? 우리 마트에서 계산원 찾고 있는데 경험 있으시면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불편한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마트에서 일해봤다고 하시던데? 알고 보니 동네에서 제가 성실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파서 쉬는 동재 시도 한 계속 편집 알고 보니 동네에서 제가 성실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게 도움이 된 거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항상 정직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감사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사장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음날 중형마트 사장님을 만났는데 50대 후반의 인자한 분이셨어요. 김 사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실하시다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트 경험도 있으시고 나이도 적당하시고 손님들한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월급은 이전 마트와 비슷할 거예요. 시간도 비슷하고요. 돈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반겨주었어요. 언니 반가워요. 김 사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힘든 일 많이 겪으셨나 봐요. 눈빛이 남다르세요. 그냥 인생이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진짜 친구들도 만났어요. 과거를 완전히 숨기지는 않되 적당히 얘기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언니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나 봐요. 일하면서 점점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손님들과의 대화도 즐거웠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트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마음의 평화도 찾았거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산 부탁드려요. 고개를 들어보니 태민이었어요. 장바구니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사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수진아. 안녕하세요. 어색하지만 예의를 지켜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6개월 됐어요. 좋아 보여.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 감사해요.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건네는데 태민이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할래? 할 얘기가 있어. 글쎄요. 오해하지 마.
그냥 옛날 사람으로서. 결국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아,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너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태민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생활할 때도 그랬고 이혼할 때도 너 혼자 어떻게 살지 생각을 안 했어.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관심 가졌으면 그런 일까지는 안 했을 텐데. 태민 씨,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저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응?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태민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떳떳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수진아.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태민에 대한 원망도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모두 내려놓았거든요. 딸은 잘 지내? 네, 이제 취업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다행이다. 나한테도 가끔 안부 물어봐. 그럴게요. 헤어지면서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강하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응, 좋은 쪽으로. 그렇게 우리는 진짜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예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어떻게? 더 밝아졌어요. 예전엔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예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었어요? 왜?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태민이 예진이에게 어느 정도 얘기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았죠. 조금.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진아,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떳떳하게 사는 거야. 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잃으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노래방에서 일했던 그 4개월 분명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좋은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나쁜 경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1년이 더 지나고 저는 마트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수진 팀장님 축하해요.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요즘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상담해 드리는 일이에요. 선생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항상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해요. 물론 제가 겪었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지만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강조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버텨냈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분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항상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일은 분명히 올 거고 새로운 기회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정수진, 오늘도 떳떳하게 살자. 그리고 마트로 출근해서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인사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정말로 모든 분들이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하루가, 좋은 내일이 오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진 분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날 노래방에서 마주쳤을 때는 정말 끔찍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 길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우리를 구원해주기도 하나 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떳떳하게 살고 있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